김용민의 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함께하는 김용민 브리핑 2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네, 관훈 나이트 클럽 오늘도 함께한 분들입니다.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곰녹음기가 낫다. 몇십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낫다. 녹음 시작을 지금 했는데 굉장히 피곤하네요. 한편 녹음한 것 같아 지금. 예. 소프트웨어가 멈춰서는 바람에 예. 그래도 여기 벙커원이 예.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드웨어는 좀 탄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녹음기에도 좀 문제가. 예, 이게 지금 저 천장이 지난주에 무너졌는데 아직도 수리를 안 해서. 나 아까 일하시는 분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예. 여기 왜 이러지? 일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 일하시는 분도 몰라. 지난주부터 무너졌는데. 예. 여러분 벙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 모토가 있습니다. 커피를 2잔 시켜가지고 한 잔은 버려라. 네, 이게 이 사훈입니다. 사훈. 예. 오늘도 우리 이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여러분을 모셨는데 조선일보가 확실히 그 꼬리를 내렸죠. 꼬리를 내린 정도가 아니고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틈 보겠지. 그렇죠. 틈 봤다가 이제 공격할 타이밍이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쑤시고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꼬리 내렸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데. 네. 제가 봤을 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그걸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지. 몇 개 더 가지고 있는 거를 본인이 그만두더라도 가지고 그만두지 않을까. 그렇게? 그만두는 순간 뭘 터뜨려도 상관이 없지. 그렇죠. 아무 휘발력이 없지. 어떻게 보세요, 정상근 기자님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세의 필봉은 꺾였고요. 우병우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네, 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3일에 조선일보에 사보가 나왔는데 거기서 방상훈 사장이 송희영 주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방상훈 사장이 송희영 전 주필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조선일보 독자 여러분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하고 이 뒤에 하신 말이 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엄정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불거지지 않은 의혹은 그러네. 접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충격과 실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독자들한테 한 말이니까. 그렇구나. 네. 예. 왜 괜한 얘기를 하시나 했어요. 충격, 실망 그런 건 없었는데 송희영 주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어떤 기자가 쓴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더군요. 그러더라고요. 네. 90년대 중반에 송빠들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회사 내부에서 나름 어떤 사조직을 키워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더라고요. 예. 근데 송희영 주필은 사실 조선일보 논객 중에서는 제일 낫다. 전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거악일 줄은 몰랐지. 예.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양상훈 주필이 예. 칼럼을 또 썼더라고요. 예. 항복 선언을 또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네. 뭐 선배 주필들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비분 관계 이렇게 글을 썼는데 무덤에서 통탄할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네. 죽은 사람이 무슨 통탄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 선배들도 있어. 그렇게 뭐 예전 뭐 일제시대 때부터 그래요. 하여튼 조선일보가 개인의 일탈로 몰고 가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노동조합에서도 이 송희영 주필에 대해서 좀 이게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청와대가 조선일보 기자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선일보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뭐 부글부글 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외로 노동조합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송희영 주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회사 측을 대상으로 내는 뭐 노조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송희영 주필에 대해서만 이게 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책임자 처벌을 하고 별도의 조사를 하자 뭐 이렇게 그 정도만 이제 요구를 했더라고요. 백기 들었지 뭐. 그렇죠. 자기들도 알 거야 이제 그 최동욱 확인 사살 해놓고 그 이후에 비참했던 사람들의 입장. 그 입장은 이제 자기들도 알겠지. 그렇죠. 한때는 그런 식의 공작성 기사를 냈을 때는 한 파트너였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서로 맞붙는 적대적 관계가 돼버렸으니 또 세월의 무상함도 느낄 것이고요. 네. 아무리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너무 지면이 완전히 흑백식으로 확 나눠버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조선일보를 뭐 두둔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지 대조선일보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동기야 어떻게 됐든 간에 보도 동기야 뭐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건 각자 자유지만 의혹 제기할 만한 걸 하긴 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글쎄 말이에요.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근데 우리 상훈이 형님께서 사보에 떡하니 그렇게 한 뒤로는 그냥 지면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다시피 하는 걸 보고 이게 참 좀 아니더라고요, 그건 진짜. 그 사실 정상적인 신문사라면은 사주가 그렇게 항복 선언을 할 때 막 비분관계성 뭐 성명을 하나 붙인다든지 뭐 노조위원장이 삭발을 한다든지 이런 퍼포먼스 정도는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송희영 주필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참 이번 그 상황을 보면서 다음 정부에서 조선일보가 행여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똑같이 이대로 해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 탄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언론이 권력 행세를 하면은 또 밟아줄 필요가 있거든. 문민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쓰면 괜찮지 않겠는가. 근데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이건 하나의 또 가정인데요. 흔히 말해서 이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 그러면 검찰이라든가 국정원과 같은 이런 정보기관 사정 라인에서는 이 개혁 추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거를 또 면밀히 또 관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른바 이런 쪽하고 한판 뜰 분위기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축적한 수사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 있지 않습니까? 사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가지고 또 뭔가 딜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제가 봤을 때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예 하여간 조선일보가 또 이렇게 한번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몸조심할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조선일보가 항복 선언이 나온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뉴데일리에서 뭐 어떤 조선일보 고위급 간부가 뭐 경제인 2명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우병우에게 그렇게 청탁을 했다 뭐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 여기서 나온 그 기업인 중에 하나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에요. 근데 이 동국제강이 TV조선의 주주거든요. TV조선의 주주기도 하고 그 방상훈 사장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그래서 이 칼날이 방상훈 사장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네. 탈탈 털어서 송이영밖에 없었다면은 싸우지. 조선일보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진 않죠. 네, 그렇지.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백기선언. 그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사주 리스크에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이것도 오늘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망했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더 해봐요. 그럼 여기 추가적으로 더 할 얘기 있으면은. 아니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조선일보가 아무것도 안 해서. 진짜 너무 액션이 없어, 액션이. 네. 지면으로도 액션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액션이 없어요. 사설도 메가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일보를 꺾을 수 있는 그 민정수석이라면 차기 정부 민정수석도 아니 이번 추석에 우병우를 차기 대권 주자로 내세우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부긴 합니다만은 일부의 어떤 정서 속에는 권력을 잘 쓰는 사람을 좋아하지 깨끗한 사람보다는 권력을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권력이 안정돼야 민생도 안정된다고 또 믿는 것이고 또 권력자가 그렇게 또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어야 보이거든 처세의 길이. 권력자한테 잘 보이면 된다. 이런 얄팍한 심리가 또 있어. 일부긴 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병우 대망론도 터무니없진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인데 설마 조선일보 지면에 우병우 특집 인터뷰가 실리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어느 정도로 진짜 조선일보가 납작 엎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번 주 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했잖아요. 우병우 파문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난 조선일보가 그거는 언급을 할 줄 알았어요. 그거는 진짜 지적을 하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현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근데 그거를 언급을 안 한 걸 아예 지적도 안 하고 이정현 대표를 극찬을 했더라고 사설에서. 그래서 이거 완전히 엎드렸구나 지금.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 이러다가 우수석 한번 인터뷰하는. 정말 그거 굉장히 가능한 시나리오 아닌가 싶어요. 그는 우리가 우병우하고의 갈등을 끝냈다. 털고 가는 거죠, 이제. 털었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로 인해서 견해차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넥슨이 살만한 땅이었으니까 샀겠지. 설마 진짜 그 인터뷰를 내가 조선일보 지면에서 보게 될까봐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참. 그때 충격과 실망을 받으시겠네. 내가 조선일보 좋아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납작 엎드리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격가지로 하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김포에 존 레논 있으시잖아요. 우리 윤창중 형님. 창중이 형님이 갑자기 출판 기념회를 하시면서 그렇죠. 그 일성으로 조선일보와 싸우겠다라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윤창중 형의 마음을 모르진 않아요. 사실은.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이 명예 회복에 대한 그런 강렬한 욕망들이 있어 사실은.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 지상파 쪽에 출연하게 되면은 명예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내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3대 지상파 방송 가운데 한 방송사의 선배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화 나눌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내가 그 방송사에서 북한 무장공비급 레벨로 알려져 있다. 정상인으로 내려와야 출연이고 뭐고가 가능할 텐데 현재로서는 북한 무장공비급이기 때문에 도저히 출연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근데
문자로 그때는 3년 전이었으니까 무장공비급이지만 지금은 살인 강도급으로는 좀 내려오지 않았겠는가. 등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물어봤더니 아직 그 레벨이라고. 그러니까 윤창중도 마찬가지야. 아하. 자기는 이제 성추행범에서 다시 윤창중의 칼럼 세상 윤칼세. 네. 윤칼세의 대표로 돌아오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조선일보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예. 이분이 나와서 조선일보와 싸우겠다는 말을 과연 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던데요. 그렇지. 지금 그거는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자기가 지난번에 그 난리 법석 상황에서 가장 날 아프게 찔렀던 언론사가 조선일보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지금 또 조선일보하고 권력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 그렇죠. 내가 조선일보와 맞서 싸울 테니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사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나저나 그 형님은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 운영인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임시조치 매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창중이 형이 진짜 명예회복을 하려면 미국 가는 거야. 그렇지. 미국 가서 수사받으면 되잖아. 그렇지. 워싱턴에서 담배 한 대 피는 사진 올리는 거야. 네. 야, 나 안 잡아간다.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가잖아. 그러니까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그냥 객이다가 곧 딱 지나니까 난 죄 없다. 누가 그걸 믿나? 그렇죠. 에이, 참. 창중이 형님은 좀 자기 또 과거에 좀 몸담았던 세계일보가 자기 씹었다고. 네. 보통 세계일보를 또 굉장히 분노의 뜻을 표했는데 그 세계일보가 창간한 날이 1989년 2월 1일입니다. 아하. 제가 신문사 창간일을 다 외워요. 예. 종합일간지의 경우. 그런데 그 창간호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 도쿄에서 윤창중 특파원. 윤창중이 창간호 일면 기사를 썼다니까. 예. 그럴 정도로 그 막역한 관계인데 네. 세계일보에서 자기를 찔렀다 이거지. 예. 하여튼 우리 창중이 형 그 마음 압니다. 명예 회복하고 싶은 마음 잘 아는데 미국 가셔야 됩니다. 미국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또 반가이려는 면도 있어. 그 법적 책임을 지고 못 나올 수도 있나? 아니, 그러니까 미국을 가잖아요. 네. 도착을 해서 네. 일단 공항을 통과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통과를 했으면 그걸 자체로도 일단 망이 뜰 거 아닙니까? 네. 이 선수가. 네. 어쨌든 미국 경찰 그 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좀 여행을 하고 아까 저기 김용민 PD 말대로 담배 한 대 피고 사진 올리고 그렇지. 쭉 여행하고 출국할 때까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호텔에서 다 벗은 걸로 사진 한 장 더 찍는 거야. 아무튼 그 쭉 오늘도 위험하네요. 쭉 돌고 나올 때까지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명예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건 내가 오늘 밤에 이 호텔에 묵을 테니까 신고해라. 응? 그 멀쩡하게 이튿날 아침에 이 아침 식사하는 장면을 또 올리고 SNS 뒀다 뭐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윤창중은 문제가 없다. 네. 이걸 인증해야지. 예. 지금 한국에 머물러서 뭐 무슨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다 이런 얘기해봐야 엄마 부대 말고 누가 지지해주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 뒤에 같이 출판 사인회 할 때 그게 엄마 부대입니까? 엄마 부대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예. 참 그래서 역시 엄마는 자애로운 분들.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요것도 간단한 지난주에 이은 AS인데 그 저번 주에 말씀드린 뉴데일리 순정호 기자 있잖아요. 예. 네, 정직 3개월 먹었습니다. 아, 정직 3개월. 네, 뉴데일리에서. 네. 그리고 국방부 기자단에서 퇴출됐습니다. 다시는 못 들어와요? 본인인지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의 신청을 했대요. 네. 국방부 기자단 간사하고 저희 미디어노라고 통화를 해봤는데 퇴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대요. 퇴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이의 신청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네, 그런 말씀을 남기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매체에 대한 어떤 퇴출 결정이잖아요. 네, 일단 뉴데일리 순정호 기자가 퇴출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뉴데일리에서 다시 기자단에 가입을 할 때, 그때는 영향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뉴데일리에 다른 기자가 다시 국방부 기자단으로 오거나 신청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것도 다시 얘기를 해본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보통 출입기자단에서 퇴출하면은 그 신문사 자체가 퇴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국방부도 그런지는 조금 더 지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국방부 기자 되기 쉽지 않더만 보니까. 예전에 국민TV에서도 취재하려고 그렇게 해보냈는데 받아주질 않았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 기자단 카르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카르텔이 좀 센 데가 시경, 국방부.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제일 센 데가 청와대고. 그렇죠. 거긴 신원조회 하는 데만. 그래서 신원조회 하더라고요. 다 해요, 다. 예. 김용민이가 박원순이한테 돈 받아가지고 국민TV 시작했다. 이따위 기사 쓰는 언론사를 어떻게 출기자로 받아줬는지도 난 참 난세했습니다. 뉴데일리.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정권 들어서 노 많이 저었네. 물이 들어오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정은. 우리 순정호 기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개월 정직이면 회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미 대기 관련 상태였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정직이라는 판결 나왔으니까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월급 못 받고 쉬셔야죠. 그래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거는 아니 지가 자존심이 있으면 그만둬야지. 내가 봤을 때는 객이다 올 것 같은데. 객이다 와서 복직하겠지. 복직하고 나서 다시 엿보겠지.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밀리터리 마니아야. 밀덕 같아. 그잖아요. 아, 그래요? 밀덕 같잖아. 무슨 훈련 시켜달라느니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갔다 오셨잖아, 애들. 그렇죠. 그 꿈에서도 상상하기 싫은 군대 아닙니까? 근데 훈련을 시켜달라? 이건 밀덕이야. 좋은 밀덕도 많이 있는데 이런 식의 밀덕도 있는 거지. 근데 이등병으로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그냥 한 이 정도로 이제 별 정도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사병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훈련하는 모습을 기자로서 참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를 보고 옆에서 장갑차 타고 다니고 그러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정현 대표처럼 구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그 인터넷 언론 기자 되면은 이렇게 장군들한테도 호령하고
세상 좋습니다. 그런 파라다이스가 있었네. 이 바닥에. 그래요. 그렇게 당하신 분들도 한번 인터넷 언론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기자가 되셔서 갑질하시면 좋겠네요.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끝날까요? 네. 아직 20분 지났어, 20분. 좀 더 얘기해봐줘. 뭔가 계속 45분은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가지고 여기 오고 난 다음부터 여기 지금 시설 정비한다고 너무 지금 한 40분 걸렸지. 예. 그래요.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될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걸 못 찾아가지고 네. 뭐 수 없는 걸 만지다가 전원 버튼 누르니까 시작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열불 내고 차라리 곰 녹음기로 하자고.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네, 그럼 AS는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에 그 여의도 63빌딩에서 방송의 날 축하연이 있었어요. 9월 그렇죠. 3일이죠. 예, 9월 3일인가요? 9월 3일이야. 있었네요. 왜 방송의 날이 9월 3일이냐?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그 해방을 맞고 국가로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세계 그 전파관리국, 전파사무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방송국마다 호출보가 있습니다. KBS는 HLKA, MBC는 HLKV, SBS는 HLSQ 뭐 이런 건데 한국의 그 호출부호는요 HL로 시작해요. HL. 그래서 HLKA, HLKV, HLSQ 이게 다 HL이 붙는 거지. HL을 할당받은 날이 1948년 9월 3일. 첫 번째가 바로 HLKA고요. 그 전에는 이제 JODK였지. 일본. 일본. 우리나라 최초의 경성방송국. 그래서 HL 할당받은 날이 9월 3일인데 뭐 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의 날을 맞아서. 방송의 날을 맞아서 항상 방송의 날 축하연 같은 걸 해요. 그렇지. 그때 이제 지상파 3사 사장들도 오고 뭐 어떤 때는 대통령도 오고 하는데 올해는 대통령은 안 왔고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두 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상파에 큰 선물을 안겨주고 떠나셨습니다. 어떤? 이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앞서서 고대영 방송협회장이 그 환영사를 하면서 지상파는 한류 콘텐츠를 생산하는 토대지만 중간 광고 금지라는 지나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라는 영상 메시지가 있었고 그게 사실 황교안 총리가 축사를 하면서 아예 중간 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이잖아요. 근데 시청권인데 어쨌건 지상파는 중간 광고를 통해서 더 돈을 벌고 싶어하고 이제 이거를 뭐 풀어주겠다, 막 이런 얘기인 거죠. 중간 광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케이블 TV 보면은 영화 보다가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그걸 이제 지상파에서도 한다는 거 아니야? 그걸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를테면 저 무한도전이 뭐 하루에 한 2꼭지씩 나가잖아요. 그 꼭지하고 꼭지 사이에 광고를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김용민 브리핑만 하는 걸 왜 자꾸 거기서 하냐고. 팟캐스트가 하는 걸 왜? 아니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된다 그러면 지상파에서 무지하게 들어가죠. 그렇지.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사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광고 단가가 세겠어. 세죠. 거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계속 그 일부러 안 준 것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광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지상파 방송들은 돈을 좀 잘 벌지만 지역 방송들은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민영 방송사들도 OBS도 지금 완전 적자나가지고 구조조정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돈을 잘 버는 지상파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중간광고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종편들도 되게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종편들은 자기 광고 파일을 지상파가 뺏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누구도 중간 광고에 대해서 풀지 못했고 항상 지상파는 그거를 요구하면은 아, 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넘겼거든요. 근데 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뭐 우병우 정국을 거치면서 확실히 이제 지상파를 많이 이뻐하시기 시작했구나. 네, 좀 이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날 얘기를 하면서 막 한류 콘텐츠 막 얘기하고 뭐 중간 광고 풀어주겠다고 막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뭐 보도 공정성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뭐 우연히 그때 당시에 방송의 날 축하연을 할 때 그때 원래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가지고 축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뭐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때 새누리당에 포위가 돼서 감금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셨고, 그러니까 또 새누리당도 못 나왔고, 그 다음에 그때 뭐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엔 아마 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를 대표해서 연설을 심상정 대표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가서 연설을 하셨는데, 근데 뭐 잔칫날이니까 뭐 거기서 뭐 심한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도의 공정성, 뭐 방송의 이제 중립성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날 유일하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지상파가 어쨌거나 국무총리의 약속을 받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통위에 이제 쪼르르 가서 이제 중간 광고를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없애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뭐 나라 정책을 결정할 때 그걸 쓰니까. 근데 여기 근거가 중간 광고를 도입하면은 그 최소 1조 505억 원에서 최대 1조 2,111억 원가량의 소비 지출이 발생해 내수 촉진 효과가 난다. 네, 그리고 매년 최소 1,993억 원에서 2,299억 원의 경제 전체 생산 효과를 유발한다. 그게 그런 식의 그 이른바 그 구라. 이미 종편 개국하고 허용할 때부터. 네, 그때 일자리 막 몇십만 개 생긴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그리고 중간 광고를 도입하면은 2,500개에서 2,9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난다고.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방송의 날 그 관련해 가지고요. 그 보통 무슨 뭐 라디오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부문별로 이렇게 수상자들 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감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올해 방송의 날은 특히 진짜 몇몇 수상자들 빼고는요.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 그러니까 쭉 수상자들 쫙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교양 파트면 교양 부문 해가지고 쭉 세고 주고 상 받고 인사하고 휙 들어요. 소감이 없었어요. 소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외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 라디오 PD들하고 몇몇 이제 그 PD들 사이에서 막 돌았어요. 그래서 뭐 시간 때문, 뭐 이렇게 TV로도 나가고 이러니까. 이런 시간 제약 때문에 뭐 주최 쪽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PD들 생각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 이게 지난 2008년인가 2009년 때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지상파에 대한 뭐 방송 장악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PD들이 시국 발언을 통해서 정부를 연락 깠죠. 그렇지. 그날 수상 받은 PD들이 맞아요. 막 방송 장악, 뭐 공영성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아예 이게 수상소감 시간 이런 거 자체를 좀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있더라고요. 의도가 보이네. 그래서 그 몇몇 PD들이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냐면 나가서 사과 한번 쳐? 갑자기 마이크 잡고 사과 한번 쳐? 막 이런 소리까 우스갯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진짜. 시상을 했는데 그 수상 소감도 못 듣고. 아, 그러니까 그 되게 웃겼어요. 그
TV 화면에 본 제가 아는 몇몇 PD들도 수상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쭉 이렇게 수상자 쓰더니 수상 뭐 하고 악수하고 꽃다발 주고 이렇게 쭉 하고 격려하고 들어가더라고. 뭐야 저게 보면서 100%야 100%.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 아니 그 전에 하던 걸 왜 못하게 해? 그거는 뭔가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오더가. 심지어 그 방송의 날에서는 예능 PD도 그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부 비판, 방송장악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되게 민감하게 좀 딱 보고 아예 좀 원천 봉쇄를 하려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참 사실은 누군가 한 명 사고를 한번 쳐주게. 아이고 왜 저는 그 기억나세요? 그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파업하고 있을 때 그 해 연말 그 MBC 시상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문세 씨라든가 문소리 씨 이런 사람들이 뭐 시상을 하러 오든 뭐 수상을 하러도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연예인들 배우하고 가수조차도 MBC 기자 PD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그 멘트를 하고 갔거든. 연예인들도 그 정도 그걸 하는데 우리 또 아무리 방송의 날 잔칫날이긴 하지만 PD 아나운서분들이 한 명 정도는 사고를 좀 쳐주길 기대했었는데 조용히 끝나더라고요. 아니 대상 수상자도 말을 안 했나요? 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시간 제약을 상당히 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양 뭐 이런 PD들은 호감을 말할 기회를 잘 안 줬고요.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한 1분 정도로 끝내라고 그렇게 아마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1분이라고 하지만은 상 받는 게 직업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자기한테 마이크가 쥐어졌다. 잡는 순간 그건 자기 거예요. 1분이고 2분이고 3분이고 얘기할 수 있어. 중간에 커트를 하면은 커트한 쪽이 손해지. 커트 당한 쪽이 손해인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PD들이 방송의 날 그 전부터 그 분위기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누군가 한 명 사고 쳐라. 그런데 사고는 안 치더라고요. 안 되지. 김용민 PD 같으면 사고를 쳤을 거야. 상을 안 주지. 중간 광고로 바로 광고로. 중간 광고로. 김중간 광고로. 김용 PD 나오자마자. 끊고. 그래서 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김용민 PD는 뭐 3분간 연설을 하고 있는데. 무장공비니까 기관총 들고 나갔어, 그냥.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자, 그래요.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그 오랜만에 그 MBC 욕설국장님 소식. 최기화 국장님. 요즘 진짜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뭐 잘 지내고 계시는데 이분이 뭐 지난해 9월 9일에 그 전국 언론 노동조합 MBC 본부가 그 민주방송실천위원회가 보고서를 내잖아요. 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작년 9월 9일에 이거를 찢어 발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그 보도국 내 유인물이 배치된 캐비넷 위에 있었는데 거기 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 국장이 보도국 편집회에 가가지고
너네들 앞으로 민실이 간사 전화에 응대하지 말고 통화를 할 경우에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는지 나한테 보고해라. 요렇게 얘기를 해서 요게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해서 그 MBC 본부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진노위나 중노위에서 다 부당노동 행위 판정이 났습니다. 네. 이 중노위 판정이 난 거는 뭐 지난 7월 27일이었는데 요게 판정문이 그 MBC 노보를 통해서 공개가 돼가지고 아하, 예. 예. 그 판정문이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예. 근데 이 판정문을 보면 일단 재밌는 게 그 우리 그 욕설 국장님 네. 스타일이 바로 나오시는데 그 중노위에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찢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아마 서면 답변으로 이렇게 보냈나 봐요. 예. 그래서 이분이 답변서에서 한 말이 노조 민실이 보고서는 아파트 경비실에 놓고 간 중국집 전단지와 다를 바 없다. 진짜로? 네.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네, 그렇게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아파트 경비실 등에 비치된 광고 전단지를 주민이나 경비원이 수거해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뭐 단단히 작심을 하고 한 발언이네. 네. 그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모른다면은 보도국자가 아니지. 알고도 그렇죠. 그런 얘기 한 거라고 보고요. 네, 당연히 근데 그런 말은 그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이 되었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은 노조를 상대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인데. 네. 아니 좋다 이거야. 근데 왜 그거를 그 진노위? 중노위에서 그런 얘기를 해. 네, 그러게요. 그 참 웃긴 거 아니야. 그쪽에서 알아들을 만한 얘기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네. 중노위에다가 기싸움을 걸어. 아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본인의 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건 좀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진짜? 그러게요. 네. 이렇게까지 센 표현을 하실 줄 몰랐는데. 네. 근데 어쨌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이고. 참 아주 재미있게 됐습니다. MBC 노조에서는 입장이 나왔어요? 뭐 MBC 노조에서는 뭐 어쨌건 중노위에서는 부당노동 행위로 판결이 나왔으니까 네. 뭐 이거를 준수하고 뭐 민실이 활동을 보장하라 이렇게 뭐 입장을 내긴 했는데 예. 요 중노위의 판정을 보면은 그 되게 중요한 판결인 것 같긴 해요. 이 판정이. 예. 그래서 뭐 최 국장이 민실이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 그리고 민실이 취재 불응, 접촉 보고 지시 네. 이런 거는 모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통제하고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언론사 간부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뭐 공정보도위원회나 아니면 민주실천위원회나 뭐 하여튼 이런 그 노동조합에서 보도에 대한 감시를 하면은 너네는 노동조합이 왜 노동 조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왜 방송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냐 항상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네. 이 중노위에서 이런 민실이 활동은 엄연한 노동 조건과 관련된 행위다라고 판결을 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중노위가 또 판정을 한 게 뭐 다수의 직원이 보는 가운데 민실이 보고서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 자체가 노조 혐오 및 노조 활동에 대한 강한 부정의 의사 표시이고 그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노조 가입 및 재반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민실이 취재를 불응한 것에 대한 지시도 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예.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와 지휘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그 판정을 했습니다. 예. 아울러 뭐 민실이 활동, 노조에서 보도를 감시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뭐 모든 국민은 공영방송의 뉴스 보도에 대해 비평할 수 있고 민실이 활동은 오랜 기간 노조의 핵심적 활동으로 이미 규범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근로조건이나 노조의 단결 강화 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네, 이렇게 판정을 내놨습니다. 지극히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인. 네. 근데 이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놀랍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쨌거나 뭐 그동안 막 이제 보도에 대한 감시하면은 이거는 뭐 편집권 침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KBS도 그렇고 네. 공영방송 간부들이 대응을 해왔는데 이건 뭐 그 이 중노위 판정대로라면 뭐 빼도 먹다 못하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되는 행위. 그렇죠. 네. 이렇게 뭐 결정이 된 거죠. 뭐 하는 것마다 다 판판이 치면서 네. 뭐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게요. 그 저희도 이번에 MBC가 소송 걸었던 거 승소를 했거든요. 예. 그때도 뭐 재판부가 당연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가 남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폭넓게 허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네. 어쨌건 거의 대부분을 제가 승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패소는 한 건 아직 없어요. 미디어오늘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저희 변호사비 물어줘야 돼요. MBC가 어쨌건 저희가 승소를 해서. 네. 네. 왜 이런 돈을 버리는 일을 하는지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이고 참 이런 똥꼬집 말이죠. 똥꼬집 갖고 고소할 것 같아. 적당히 해야지. 예. 근데 얼마 들었다고요? MBC가 노조 상대로 소송한 비용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한 비용이요? 예, 그 기사 났잖아. 여기 보면 MBC가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소송 비용으로 48억을 썼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그 소송에 우리도 포함돼 있을까? 2016년 6월까지니까 우리도 포함돼 있겠네요. 예. 그렇군요. 우리 말고는 이긴 데가 없잖아. 근데 48억 가운데 19억 9천만 원, 그러니까 한 20억 가까운 돈을 노조와의 소송에 또 썼어요. 그래요.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예. 이래놓고 돈 없다고 중간광고 달라 그러고. 또 풀어주고. 네. 규제를 풀어주고. 제가 규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진정한 규제. 그 규제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뉴스 방송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거. 신고제로 가야 한다. 전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아니 지금 누구나 다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시사 뉴스를 하고 논평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체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를 내보내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이런 케이블 IPTV 인터넷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는데 왜 그걸 허가를 받아야만 방송할 수 있게 하냐 이거죠. 관리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 TV나 뉴스타파나 이런 게 이제 케이블로 전송이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자기들한테는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게 진정한 규제 아닙니까? 아니 규제를 왜 해? 누구는 동영상 뉴스를 해도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 규제를 허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허물 리가 없죠. 허물 리가 없지. 그런 규제는 다 그대로 두면서 그렇죠. 일부 특정 말 잘 듣는 거대 지상파에게는 얼마든지 광고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이게 뭐야 이게. 게다가 그런 데는 채널도 되게 앞번호에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뭔가 개미지옥 같아요. 이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KBS, MBC, TV조선 이렇게 넘어가니까. 개미지옥.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주간지 중에 시사인 주간지가 있잖아요. 지금 요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과정만 일단 살펴보면 일단 시사인 467호 467호에서 표지 이야기로 이른바 지금 메갈리아라고 하는 곳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분노한 남자들이라는 제목이었고 청관일 기자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기사를 썼는데 그 이후로 좀 구독 해지가 좀 줄을 잇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사인 내부에서도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이다 뭐 이렇게 지금 되게 우려를 하고 있나 봐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오늘도 지금 이런 현상이 좀 빚어지고 있다라고 기사를 썼고, 예. 그리고 기자협회보에서 또 기사를 썼는데, 예. 그렇죠. 이게 그 기자협회보가 찍은 시사인 사무실 전경에 한쪽 구석에 우길기 모양의 그 깃발 그런 게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또 지금 인터넷 상에서 시사인이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시사인에서는 이 걸려 있는 우길기가 그 가끔 이제 뭐랄까 좀 약간 좀 클레이라고 하나요? 그런 커버 스토리 소품식으로 그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미디어오늘 초창기에요. 그 일면을 다 클레이 그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쓰면은 다 하고 나서 그 만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처박아두고 막 이래요. 제대로 막 보관 안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이게 걸려 있었던 거죠. 그게 뭐 이렇게 찍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또 다시 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많이 빠졌을?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정확히 그 수치는 알 수는 없고. 근데 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 뭐 그 정도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절독하겠다. 이런 분들. 뭐 그냥 막연히 여혐하는 그럼 뭐 지각 없는 분들만은 아닌 것 같은데 여간 좀 골이 깊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하여튼 절독이야 자신의 판단이고 또 절독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저간의 판단 근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존중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꼭 절독만이 방법인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총선 출마해서 한참 레이스 달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한겨레 신문을 쫙 봤는데 사설에서 김용민 후보 사퇴해야. 무려 10년 독자인데. 10년 독자인데. 진성 독자예요. 진성 독자. 이사를 서너 번 갔는데 한 번도 단 하루도 안 받아본 적이 없는 독자인데. 그거 받아보니까 참 기분이 묘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하겠어. 무대부로 뒀지. 뭐.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그 필진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독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 그 절독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그렇게 해서 절독이 만약에 엄청나게 많아서 그 신문사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그건 또 바라지 않거든. 왜냐? 몇 안 되는 그런 종합일간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하고 생각이 같은 그런 일간지. 총선 후보 사퇴 빼놓고는 생각이 같은. 그런 일간지가 예를 들어서 경영난을 만난다. 그렇게 해서 삼성의 품에 안겨버린다? 아유, 끔찍할 일이지. 그래서 굳이 그렇게 절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시사인의 스피커가 작아지면은 누구한테 이득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기사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뭐,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 기사에 대해서. 뭐 하여튼 페미니즘이면 무조건 다 그냥 옹호하고 지지하고 이런 관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뭐 하여간 그럴 수는 있는데 아니 뭐 시사인 안에서 다 그런 시각만 있냐 이거예요. 또 다른 좋은 의미의 기사들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근간을 흔들어서 낡은 질서를 해체했던 그런 좋은 기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순기능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절독하는 게 과연 답인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디어오늘 독자들, 한겨레 독자들, 경향 독자들, 그리고 김용민 브리핑을 듣는 청취자들. 과연 김용민 브리핑에서 방송되는 모든 내용에 다 동의를 하냐?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김용민 브리핑인데 안 듣고 만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저 역시 김용민 PD 얘기하고 좀 비슷해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하고 뭐 저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하고 미디어오늘도 지금 보지만
여기에 실리는 모든 기사와 콘텐츠, 칼럼, 사설에 다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쩔 때는 뭐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글쎄 내가 안 보고 만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과연 적절한가, 온당한가? 네, 그거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시사인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불편한 그런 심경을 토로한 글들도 좀 있습니다. 네. 예, 뭐 그 마음을 또 모르진 않지만은 그게 또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기자들이 쓴 기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런 관점도 있구나. 난 동의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걸 갖고 공론회장에서 어떤 토론의 소재로 삼아야지 절독 이런 수단은 상당히 좀 폭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수단을 쓸 때도 있겠지. 네. 이를테면 뭐 공작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그런 소통과 대화, 토론을 목적시하지 않는 이런 식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또 과감하게 어떻게 대응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절독만이 유일한 답이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진보 개혁 진영에 있는 그 매체들이 네. 이런 뭐라고 그럴까 딜레마에 많이 처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광고라든가 뭐 정부 쪽이라든가 기업의 협찬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흔히 말하는 보수지라든가 빵빵한 어떤 그런 매체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광고 수주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독립 언론, 그러니까 자본의 영향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시사인 같은 경우는 광고가 정말 안 들어오죠. 네. 이 판매 부스하고 광고하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 몇 안 될걸요? 네. 그 광고 부스가 작고 비율이 작고 판매 부스가 거의 7대3, 8대2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매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보여준 것 같고 특히나 뭐 그 청관율 기자가 쓴 기사 중에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그쵸? 있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뭐 해주시면 뭐 이게 자연스럽게 토론이 될 텐데 좀 이번 좀 그 우길기 논란은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건 오해인데 사실 시사인이 그동안 써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정말 시사인이 전범기를 막 숭상해서 막 걸어놓고 그런 매체는 분명히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도는 다 알 텐데 좀 이거는 좀 불필요한 논란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 하여간 뭐 만약에 독자가 없으면 그 매체가 어디다 기대해야 돼? 광고주한테 그렇죠. 기대해야 된다고. 그렇죠. 광고주한테 기대면은 뭐 맛 가는 거지 뭐. 그 즉시 맛이 가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또 하나의 진보의 스피커를 잃게 되는데요. 예. 교각 사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사인의 창간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사저널 사태가 발생하고 왜 시사인이 창간됐는지 이런 걸 보면은 그 시사인 매체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거기에서 잡지를 만들고 있는 그 기자들에 대한 신뢰 이 정도는 좀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사를 다 지지 뭐 해달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 진정성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믿어도 된다. 그 정도 소통이 되는 어떤 그런 매체고 저는 기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희 PD 얘기한 것처럼 시사인을 등을 돌리고 한국에서 어떤 무슨 뭐 이렇게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뭐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예. 예. 하여간 뭐 시사인도 뭐 무조건 잘했다. 그럼요. 박수 받을 일을 했다. 이 차원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스코어. 그렇죠. 예. 자, 관훈 나이트클럽 이번 주 순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라서 한 주 쉬고 2주 정도 뒤면은 사무실이 붕괴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혹시 만약에 벙커가 없으면 딴 데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